부동산 세제 개편 키를 쥐고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와 갭 투자로 무려 36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의 달인, 이상경 국토부 1차관 판교 갭 투자로 6억 원. 앞서 이인철 소장님께서는 지금 42억까지 갔다고 하니까 6억 원보다 더 많은 시세 차익을 1년 만에 본 셈입니다. 그리고 개포동 구윤철 장관, 개포동에서 경매와 갭 투자로 36억 원의 시세 차익. 자, 그리고 2억 원 금융위원장, 역시 같은 동네 개포동의 아파트로 갭 투자를 해서 31억 원의 시세 차익 봤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재건축 딱지, 서초동의 재건축 딱지를 구입했는데 여기에서 26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딱지 구매, 갭 투자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일인가요? 36억 원이, 야, 대단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강남권 네. 핵심 아파트 단지인데다가 사실 이 단지들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재건축 호재라는 것도 다 끼고 있었던 그렇군요. 그런 단지들입니다. 먼저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2억 원 금융위원장, 아까도 네. 나왔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두 사람 다 이상경 차관과 마찬가지로 갭 투자를 적극 활용을 했고 네. 또 갭 투자를 활용한 이 단지들이 같은 아파트인데 네. 두 분이 또 개포동에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개포동 대장주 같은 아파트 6,700여 가구, 제일 새 아파트거든요. 예, 이미 재건축을 다 마치고 가장 신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분이 이제 같은 아파트에 이제 투자를 한 건데 네. 구윤철 부총리는 2018년에 네. 예, 대출을 끼고 최대 4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제 고위공직자들 좀 재산을 처분해라 이런 네. 처분 권고에 따라서 세 채를 매각하고 이 남은 한 채가 이 개포주공 1단지 그렇습니다. 이 아내가 2013년에 사실 그보다 더 이전인 2013년에 9억 원의 네. 경매로 낙찰 받았던 단지인데 어쨌든 이게 강남권의 이제 개포동 핵심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면서 현재 해당 평형은 거의 뭐 45억 원 안팎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실제 아직 팔진 않았으니까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6억 원을 네.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2억 원 금융위원장도 같은 아파트인데 2013년 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마찬가지 개포주공 1단지를 8억 5천만 원에 네. 매입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샀고 그 이후로 이제 부동산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을 하면서 현재 40억 안팎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30억 원 이상 네. 두 사람 다 굉장히 이 똘똘한 한 채.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는 문제는 이 아파트의 실거주를 또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네. 이게 지금 10-15 대책의 핵심이 네. 집 사지 못하게 대출을 굉장히 강력하게 대출을 네. 옥죄고 그리고 본인이 거주할 것 아니면 사지 마라. 네. 이런 메시지가 던져졌는데 이제 이상경 차관도 그렇고 이 구윤철 부총리도 그렇고 이게 사실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국민들의 대출을 막으니까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굉장히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갭 투자에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고 지금 집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지금 봤다고 알려져 있는 이인철 소장님,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딱지로 집을 샀다? 입주권을 샀다? 맞습니까?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네. 기재부 출신이에요. 기재부 출신입니다. 네. 기재부는 세제, 네. 그리고 정책을 담당합니다. 예산까지 담당하게 되니까 아마 김용범 정책실장은 조금 아깝다라고, 아쉽다. 왜냐 2000년대 재건축 입주권을 4억 원에 샀는데 네. 20년이 흘러서 네. 지금은 시세가 30억 원이 되고 그 사이 이제 국제 근무 때문에 입주를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물론 미국에서 집 살 때 얼마나 대출될까요? 집값의 80%까지 평균 해줍니다. 정부의 대출을 이용하면 100%도 해줘요. 네. 군복무했거나 지방, 로컬 특수지역이다라고 하면 100%까지 해주는데 다만 뭐 최근 들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대출을 적극 권장하진 않지만 소득을 따지긴 하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어느 순간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끼면 갑자기 투기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었잖아요. 본인들이 정책 설계를 했는데
정말 공급, 시장은 자꾸 공급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다 보니 정책을 설계한 본인들이 갭투자, 투기꾼으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우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어색하겠지만, 억울하겠지만 실수요자들 다 똑같아요. 실수요자들 교육 이사 때문에 애들 교육 때문에 좋은 상급지를 이사하고 싶은데 경기 남부라인까지 3중 뚝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정부가 확실히 무슨 얘기냐? 이 안으로는 현금 부자 외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 이제 이런 전세 투자나 이제 대출을 끼고 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서울 시민들에게 갭 투자도 하지 말고 현금 없이는 내 집 마련도 못하게 하고 또 강남에 들어오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고 정작 본인들은 그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엄청난 차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그 실무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분들이 모두 이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고 그것도 경매 또는 이 딱지 이른바 입주권을 사서 그것을 기다려서 이제 시세 차익을 거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집값이 오르니까 그냥 이게 수요가 많아지니 공급도 늘리겠다. 즉 뭐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정책은 아직 그 발표도 되지 않고 또 실제로는 굉장히 옥죄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책은 결국은 거래를 하지 마라, 사지 마라. 수요가 많으니까 사지 마라 이런 정책이거든요. 대출도 막아버리고 또 설사 현금을 가지고 집을 살려고 해도 토지거래 허가제로 또 한 번 허가 기간을 아주 굉장히 연장을 해서 사실상 거래를 못하게 막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면서 정책 담당자가 하는 말이 대출 규제를 하고 나니까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 결국은 나중에 집값 안정화되면 그때 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틈에 자기들은 모여서 무슨 갭 투자를 하고 입주권을 사고 또 경매도 하고 해서 36억 원 이 경제부총리가 36억 원을 이익을 취했거든요. 네. 근데 이 36억 원 하면 요즘 뭐 집값이 좀 비싸니까 뭐 대충 모으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젊은 세대가요. 제가 이렇게 주로 이 통계조사를 해보면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하면 1년에 600만 원 모으거든요. 10년이면 6천만 원, 100년이면 6억 원이에요. 36억 원을 모으려면 600년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1425년이 언제냐면 세종임금 7년 때예요. 성산문, 신숙주 이런 분들이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매달 50만 원씩 모으면 원래 딱 636억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 담당자들이 아니 성산문, 신숙주 그분들이 지금까지 한 달에 50만 원 모아 집 사라는 말입니까? 이런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우리는 이 거래를 막아놓고 저 사람들은 뒤에서 딴짓 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대로 하면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 광범하게 유포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효과는 도리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또 이재명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려면 먼저 이런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집도 팔고 직위도 내놓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혁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해명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해명했는지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갭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의원님 저런 형태를 통한 부동산을 자산 정식 수단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주로 레버리지가 아니고 진짜 이거 자산 정식을 위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막 이렇게 이런지는 않았고요. 예금 이런 부분을 많이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집 한 채고요. 제가 2번 집을 옮겼는데 그동안에 조금 더 모은 돈을 해서 그 형편에 맞게 2번 옮겼고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거고 평생 거기 계속 있을 겁니다. 혹시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다소나마 좀 미안하다는 그런 감정은 있습니까? 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627 기준으로 하시면은 당시에 후보자님이 이 그 규제 걸려셔서 대출 못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으면 대출 못 받고 그 아파트 못 사셨던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는 환영을 하시고 지금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들은 뭐 추가로 조치하시겠다고, 저같이 집 없는 사람들은 서러워서 우리 저런 목소리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과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갭 투자를 해서 논란이 됐던 그 아파트 단지에 2채를 갖고 있고 한 채는 창고로 쓰고 있다.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되었거든요.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국회에서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해명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본인은 뭐 언론에도 이미 이야기됐지만은 초고가 지역의 아파트를 2채나 지금 보유를 하고 계셔서 되게 좀 위선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승소를 하시면서 무려 400억 원에 가까운 성공보수를 받았습니다. 이 돈을 받고 나서 두 번째 아파트를 매입을 하신 걸로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아파트는 뭐 현금 자루 보관 아파트입니까? 뭡니까? 400억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죠?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임용을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네,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2채 보유는 다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뭘 처리해? 다주택 처리를 할 겁니다. 한두 달 내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창고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한두 달 내에 분가하는 자녀들에게 줄 것이라고 해명을 어제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드러난 게 있더라고요, 이인철 소장님. 네. 이제 아파트는 그렇다 손 치고 상가 2채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전직 변호사인데 자산 한 번 수임료가 400억 원이 넘더라고요. 자산이 400억 원 정도 되면 네. 자녀들한테 분가할 때 아파트 주겠죠. 20억짜리 턱턱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여기 들어가는 거 사실 금감원장이라는 직위는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네. 차관급이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자산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뭐 아파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이 같은 동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마 400억 원이라는 자산이라면 분명히 뭐 현금성 자산 아니면 주식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실물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여기 드러난 거는 뭐 금호동 아파트에는 상가, 중고 오피스텔 상가 2채 그리고 봉천동에는 땅 정도가 드러났는데 네. 저는 아마 더 많이 아마 부동산 쪽에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물론 야 이제 지금 여기 토지거래 허가국에게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2달 이내 처분하겠습니다.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양도세가. 양도세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네. 그 정도 자산이면 타격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아마 지금 딱 계산해 보면 야 이러다 정말 변호사 되는 게 네. 정말로 자산 증식에는 정말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하네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변호사 계시니까요. 자,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도드라지는 것일까?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김용법 정책실장이라든지 그리고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라든지 뭐 적게는 6억, 7억, 많게는 10년 동안에 36억 원을 시세 차익을 봤던 이들이 존재하고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지금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도 그때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까? 흑석동에 상가 관사 테크한다라는 지적도 뒤따랐고요. 김상조 정책실장도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본인은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도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던 그 기억이 생생한데 정은혜 의원님, 왜 이렇게 진보 정권 들어서면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느낌을 받을까요? 네, 왜냐면요. 그 자산을 그 보유하고 증식하는 것은 사실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네. 정당한 거죠. 아마 국민의힘에도 뭐 의원이라든지 뭐
당시 대통령실 직원분들 중에 갭 투자를 통해서 집을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에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저는 바로 이런 지금까지 내놓는 정책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자주 변하거나 자주 여러 번 내는 것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된 이후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 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모두가 서울에 집을 사고 싶고 경기도 수도권에 사고 싶기 때문에 그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중앙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통제하는 나라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내놓았을 때 이 정책이 너희들은 그렇게 집을 사놓고 왜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반발심이 있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저는 국민 눈높이에는 국민이 눈높이에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진보 정권에서는 이런 부동산 정책을 발휘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생애 주기별 맞춤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특히 이런 어떤 투자 구역을 만든다든지 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데 이렇게 되면은 그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정말 부동산 투기꾼들이나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그 상황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하느냐, 투자 목적이냐, 투기 목적이냐 이거 세 개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거주가 아니면 다 투기인가? 뭐 이렇게 좀 보는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반 시민들이 불공정한 절차로 정말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 수 없는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런 정책들의 과정이 저는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집값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안정적으로 국민의 그 주거의 삶이 보장되는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 말씀하십시오. 그 소위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해서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발표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이분들이 서울 수도권 또는 지방에서도 그 주택 수요가 몰리는 곳에 그 주택을 소유한 분들을 향한 이 적개심이 있는 것 아닌가.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들 이런 생각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는 주택을 늘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쪽에는 거래를 못하게 하고 사지 못하게 하고 자꾸 막는 정책을 많이 해요. 그럼 공급을 늘려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10여 년 그 재임할 때 거의 서울에 재건축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그 공급이 급격히 그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소위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우리가 뭐 가깝게도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이 17차례, 18차례 계속 발표가 됐어요. 발표되면 집값이 더 올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내놓는 정책이 대부분 수요를 목조르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저 사람들 말 믿고 있다가는 이게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 해서 또 가수요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반복됐고 두 번째는 자신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우리는 뭐 민주화 투쟁을 했고 우리는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뭐든지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부도덕하게 재산 증식하는 거를 당연시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울리니까 자신들은 갭 투자도 하고 아내를 시켜서 무슨 경매를 받아서 그 재건축 아파트 매입해서 그걸 기다려서 다시 시세 차익을 얻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